네, 이번 시간에는 투자상담사 문제 직무윤리 및 투자자 분쟁 예방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윤리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윤리적인 거라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알만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지금 뭐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직무윤리의 필요성.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지문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고요. 그다음 이해상충 관련 의무라고 해서 서로 이익과 손해가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거에 관련된 금융기관 직원의 의무.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적정성의 원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이나 어떤 표준 투자 권유 준칙에 나와 있는 설명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일부 허용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직무윤리의 필요성 한번 볼까요? 윤리적인 게 사실은 금융기관은 사실은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금융기관의 신용이 떨어지면 누가 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용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 금전적인 자본은 아니지만은 요즘에는 어떤 무형의 자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직무윤리가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리 문제를 예방한다. 무슨 소리냐면은 금융기관은 회사죠. 회사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법인이잖아요. 법인.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 대표나 임직원이잖아요. 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인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횡령할 수도 있고 또 부당하게 배임을 저지를 수 있고 투자자의 자산 관리를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리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좀 예방할 수 있다. 윤리적인 어떤 관념이 있으면 그런 것이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투자 상품의 복잡화 전문화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뭐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굉장히 많아졌죠. 상품들이. 뭐 펀드도 뭐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펀드만 한 만 개 정도 됩니다. 만 개.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ELS, 뭐 파생 상품, 요즘에는 예금도 주가와 연동된 주가 연동 예금이 있고 대출도 주가와 연결된 주가 연동 대출이 있고요. 또 ELS라고 해서 주가와 연동된 증권 상품, 뭐 유가증권 상품이 있고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 대충 설명하면은 그 직무윤리상 굉장히 잘못 고객들한테 유인될 여지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점점 상품이 복잡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직무윤리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어. 왜냐하면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나 파생상품 펀드나 예를 들어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전문화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은 직무윤리에 어떤 위반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윤리가 금융상품이 복잡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더더욱 더 필요해졌다. 예전보다 훨씬 더 필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떤 사회적 책임론, 기업도 어떤 사회적인 투자에 사회적인 책임 투자 역할을 해야 된다. SRI 경향이 굉장히 강화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선한 기업 뭐 이런 것들 요즘에 좀 유명해 그런 게 조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직무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직무윤리 적용 대상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금융투자업 종사자입니다. 금융기관 직원들, 고객들에 대한 윤리가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들, 금융투자업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요. 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윤리니까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자율적인 규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심한 것은 법에 의한 타율 규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율 규제인데 핵심적인 것은 이제 어떤 이해 상충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깨지 않을 정도의 그런 윤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직무윤리의 필요성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설령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건 기겠다 아니겠다 정도는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직무윤리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사실 맞추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직무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시험에 잘 나오고 좀 많은 부분이 나오는 게 이해상충 관련된 의무입니다. 이해상충이란 말이 뭐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익과 손해가 서로 상충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는 이익인데 투자자한테는 손해인 거야. 이런 것과 관련된 의무예요. 이 기본적인 그 배경은 이런 이해상충 관련 의무가 있는 기본적인 원인은 정보 비대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 비대칭이란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직원이 정보가 많겠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가 많겠어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많겠죠? 그래서 정보가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단 말이에요. 금융기관 직원은 많고 개인 투자자들은 적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A라는 금융기관 직원이에요. A 금융직원이야. 그 다음에 갑이라는 투자자가 있어. 근데 A라는 금융직원이 예를 들어서 1펀드도 팔 수도 있고 2펀드를 팔 수도 있고 3펀드를 팔 수도 있고 4펀드를 팔 수도 있어. 전부 다 주식형 펀드야. 얘를 똑같은 주식형 펀드야. 근데 이 펀드는 수수료가 2%고 이 펀드는 1.5%고 3펀드는 1.0%고 4펀드는 0.8%야.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A 금융직원은 이 펀드를 파는 게 가장 유리하죠. 수수료가 제일 많잖아, 이게. 근데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불리하잖아. 이 펀드를 사는 게. 만약 수익률이 똑같다고 하면. 그럼 이해가 상충되는 거죠. 이해가 상충돼. 한쪽은 이익이지만은 그 갑의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할 때는 이거 사면은 수수료를 0.8%밖에 안 내는데 이거 사면은 2%나 내야 되니까 이해가 상충돼. 이랬을 때 정보가 비대칭이잖아. 이 갑이라는 투자자는 펀드가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모른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냥 이 A 금융 직원이 1펀드 소개하면 이것이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선택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이 금융직원이 과연 직무윤리를 충실하다고 하면은 이것을 다 설명하고 이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설명 안 하고 그러니까 정보가 이 사람은 요만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르쳐준 요거 하나밖에 모르니까 정보가 비대칭이죠. 그런 걸 이용해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한다는 것은 직무윤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해상충 관련된 의무예요. 그래서 이해상충 관련된 의무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을 구비하라고 이렇게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어떻게 의무화 시켜놨냐면은 그리고 뭐 이제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고객 정보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면은 이렇게 큰 공간에 A 부서도 있고 B 부서도 있고 C 부서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영업부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기업금융부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뭡니까? 그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을 구비하라 하고 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영업부 고객이 1고객, 2고객, 3고객 굉장히 많이 있겠죠. 고객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기업금융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못 보게 이렇게 뭐 파티션도 놓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산상에 예를 들어서 영업부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겠죠. A 고객, 1번 고객에 대한 이 사람 이름, 주민번호, 뭐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전산상으로도 차단을 해. 이쪽 사람들이 못 보게. 그러면은 만약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업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금융 고객을 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정보가 노출이 되는 거고 또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이 기업금융 고객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안 갈 텐데 그걸 서로 정보가 만약에 안 막히고 뚫려 있다고 알고 가서 이 사람이 사실은 필요도 없는데 이 사람이 그냥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상충 거래 금지 의무와 관련돼서 필요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파티션을 놓거나 문을 달거나 이렇게 해서 막는 것도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이고 전산상으로 영업부 직원이나 기업금융이 다른 부서의 어떤 금융정보를 못 보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지금은 중요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자본시장법입니다.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금융기관이 회피 원칙이라는데 회피해야 돼 무조건.
이것은 고객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익이지만 고객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랬을 때는 회피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공시를 해야 돼. 외부에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해상충 관련된 그런 금지와 관련된 의무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또 차이니스 월이라는 월 구축 의무라는 건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렇게 담을 쌓는 거예요. 차이니스 월이 만리장성, 중국의 담이 그러니까 만리장성 뜻하는 거잖아요. 만리장성이 그 외부의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거잖아. 그런 것처럼 금융기관도 이렇게 담벼락을 쌓아놓는 거, 요것을 전산상으로도 해놓고 뭐 문이나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도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차이니스 월은 이해상충 관련된 의무와 관련된 그런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은 정보 교류 차단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영업부 정보하고 기업금융 정보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막 활용하지 못하게.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보호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막 서로 막 보고 그랬거든요. 기업금융 고객 정보 여기서도 보고 영업부 정보 고객 정보 여기서 보고 막 딴 사람들이 막 보고 그랬었다고. 그래가지고 고객 정보들이 많이 유출돼서 이해상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법으로 정보 교류 차단 정보를 차단하도록 전산이나 설비로 이렇게 딱 막아두게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해상충 관련 금지 의무. 당연하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투자자 이익 우선의 원칙. 투자자 이익. 회사의 이익이 우선해야 되겠어요?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해야겠어요? 투자자 이익이 당연히 우선하죠. 그래서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회사의 이익보다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하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주식형 펀드가 A 1, 2, 3, 4 펀드가 있는데 1번 펀드가 수수료가 제일 높고 4번 펀드가 수수료가 제일 낮다면은 고객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려면은 수수료가 낮은 4번 펀드를 권유를 해야겠죠. 똑같은 수익을 낸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자 이익 우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공부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무윤리와 관련된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문제를 약간 꼬을 수도 있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직무윤리는 사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문제 적응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윤리와 관련된 좀 문제를 좀 많이 접해보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하고요. 조금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요. 직무윤리 부분에서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무윤리 부분은 꼭 다 맞을 수 있도록 이 기본적인 개념도 아시고 그다음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적정성의 원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것도 적정성의 원칙도요. 적정성의 원칙은 적합성 원칙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파생상품 등에 판매할 때 적용한다. 파생상품 판매할 때 적용한다. 파생상품 등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법에 실제로 파생상품 등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파생상품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 파생상품 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파생상품에는 장내 파생상품하고 장외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할 테니까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하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 펀드. 요 세 가지를 법에서는 요 세 가지를 쓰기가 너무 기니까 그냥 파생상품 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거나 뭐 요약 같은 데서 파생상품 등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펀드도 다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파생상품이랑 파생결합증권이랑 파생상품 펀드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적정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야 된다. 부합하게. 그래서 파생상품, 파생자가 들은 말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원금 이상 깨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적합성 원칙은 당연히 적용이 되고 적합성 원칙뿐만 아니라 적정성의 원칙 어느 정도 이게 적정한가도
파악을 해야 된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투자자 등급별로 보통 일반 상품은 투자자 등급별로 상품을 구분하진 않아요. 근데 적정성의 원칙의 내용에 보면은 차등화된 준칙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 그 설명을 해줘야 돼. 일반적인 펀드는요,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나 주식형 펀드는 그냥 그 투자자한테 적합하게만 하면 돼. 근데 이런 파생 상품과 관련된 이런 상품이 들어가 있는 상품들은 차등화된 준칙을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무슨 소리냐면은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50 이상이고, 뭐 65세 이상이고, 그다음 투자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장외 파생 상품은 안 된다. 장외 파생 상품은 투자 권유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35세 이하이고 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면은 장외 파생 상품이 가능하다. 요런 준칙을 마련해서 여기에 맞게 그 설명을 하라는 것이 적정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적합성의 원칙보다 굉장히 더 구체적이죠. 왜냐하면 이런 상품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나이나 투자 경력이나 이런 것을 구분을 이렇게 해서 준칙을 회사별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투자 설명을 하라는 것이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적합성의 원칙은 포함하고 있고 그것과 더 나아가서 차등화된 투자 준칙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 권유 또는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성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권유할 때만 적용되는 원칙인데 적정성의 원칙은 투자 권유 않고 그냥 고객이 갑자기 와서 이런 상품을 투자한다고 할 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파생 상품에 관련된 상품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 권유 대행인은 파생 상품 권유가 이런 파생 상품 등 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 등 파생 결합증권이나 파생 상품 펀드 이런 것까지 권유가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 권유 대행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투자 권유를 대행할 뿐이고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품,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는 법에서 불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외 파생 상품과 관련해서 그 제한하는 법에서 그 자본시장법 166조에서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반 투자자한테 장외 파생 상품, 장내 파생 상품이 아니에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어떤 그 얘기할 때는 반드시 위험 회피 목적만 가능하다. 위험 회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영업용 순자본액이 총 위험액의 2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장외 파생 상품 매매를 중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 상품 책임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껌껌이. 보통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한번 승인 받으면 뭐 그다음부터 계속 할 그 승인 없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장외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껌껌이 파생 상품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 파생 상품을 신규로 취급할 경우에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협회 사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제 법적인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장외 파생 상품, 이렇게 파생 상품과 관련된 그런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항상 이 적정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워낙 이게 중요하고 투자자가 크게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거, 그다음 건전한 금융 질서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문제에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적정성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풀어보세요. 그냥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은 적정성의 원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의무. 설명 의무는 여러분들이 투자 상담사가 되시면은 항상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펀드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설명 의무도 시험에 항상 나오고요.
한 두세 문제씩 나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자본시장법상 설명해야 되는 것은 뭐겠어요?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설명해야겠죠. 예를 들어 A 펀드라면 A 펀드의 내용이 뭔지, 뭐 주식에 투자하는지 채권에 투자하는지 그런 것들 설명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설명 내용이 뭐냐면은 그 펀드의 그 내용, 그 다음에 또 뭘 위험, 그 예를 들어서 집합투자기구 펀드는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투자에 따른 위험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성에 대한 투자성이란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금 손실을 말합니다. 원금 손실. 투자라는 것은 항상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성에 대한 어떤 구조나 성격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돼. 설명 내용에.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다음 설명 의무에 의해서 설명할 내용과 거리가 먼 것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수수료는 얼마가 되는지, 수수료가 1%인지 2%인지, 그 다음에 조기 상환 가능한지, 조기 상환 조건. 만기는 원래 3년인데 뭐 1년 만에 상환할 수도 있는지. 그 다음에 계약 해제, 해지나 해제. 이런 것들 조건은 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정도는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정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투자 상담사로서 전부 다 설명을 했는데 투자자가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투자 권유를 중지해야 돼. 계속 이해할 때까지 막 물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 이해를 시켜도 뭐 예를 들어 나이가 예를 들어 한 70세 정도 돼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다. 아니면 젊은 사람인데도 도대체 이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랬을 때는 계속 그것을 팔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투자 권유를 중지해야 돼. 투자 권유를 중지. 이것도 법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투자 권유를 중지. 어떤 경우에 이해할 수 없을 때 설명을 해도.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설명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해요? 뭐 사인을 받기도 하고, 뭐 서명, 뭐 기명 날인, 또는 뭐가 있어요? 뭐 녹취가 뭐예요? 사실은 전화로 이렇게 녹음한 것도 증권회사에 전화는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이렇게 설명한 사항을 녹음해 놓으면은 그것도 설명했다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런 명문의 규정이 없었는데 자본시장법이 생기면서 이제 설명 의무에 위반했을 때, 설명 의무에 예를 들어서 위반했다는 게 뭐예요? 그 펀드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그 투자성의 구조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위반한 거잖아요. 위반해가지고 손해가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설명 안 해가지고 어떤 투자에서 손해가 나면은 예를 들어서 그 투자자가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펀드 경우에는 추가 설명할 것이 있어. 사실은 설명할 게 이게 그 펀드의 내용, 위험, 투자성, 수수료, 그다음 조기상환 조건, 계약 해지 요거만 설명하면 되는데 해외 펀드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펀드의 경우에는 더 추가로 설명을 해야 돼. 뭘 추가로 설명해야 되냐면은 그 국가, 그 해외에 그 투자 비율이 얼마나 투자 비율,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면 중국의 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국가의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 시장 그 나라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해외에 투자되는 경우는 환위험이 있잖아요. 환해지 여부. 환율이 달라지면은 해외 펀드는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그 환율이 떨어졌을 때도 손실이 더 안 나게 하는 것이 환해지라 그래. 해지라는 것이 위험을 방어하는 것을 환해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율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환해지인데 환해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부도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환해지를 한다면은 환해지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한 50% 정도 환해지 하는 건지 100% 환해지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또 해지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사항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 펀드보다는 더 많은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외 펀드는 더 일반 국내 펀드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많은 설명이란 것은 그 해당 국가나 지역의 투자 비율이나 상황, 시장 상황들, 환해지 여부나 비율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 실제로 과거에 은행에서 이런 환해지 안 한 해외 펀드를 팔았다가 상대 그 환율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가지고 큰 손해를 본 펀드들이 있어가지고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소송에서 고객이 승소하고 또 일부는 금융기관이 승소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은 이런 것도 반드시 추가해서 설명하라고 그냥 명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돼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되면 그 고객이 누구한테 걸 것 같아요? 금융기관한테 겁니다. 내가 만약에 투자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어도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금융기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고요. 금융기관은 나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물었으니까 너 나한테 회사에 이만큼 물어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완전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잘 못하는데요. 이론적으로 여러분은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꼭 충실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재산상 이익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익 제공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어떤 고객한테 펀드를 소개하면서 이 펀드 나중에 100% 수익 나면 나한테 그중에 20% 나한테 줘. 이런 것이 재산상 이익 수수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A라는 고객한테 투자 유치를 하면서 고객님 제가 20만 원 드릴 테니까 이 펀드 한 1억 원어치 투자해 주세요. 이것도 금지돼. 그러니까 고객이 주든 금융기관 직원이 주든 이런 것들은 하여튼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죠. 근데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요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와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작성한 조사 분석 자료. 무슨 소리냐면은 삼성전자 리포트가 있어. 삼성전자 그 분석 리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금융기관 증권사나 이런 데서 그 자료 제공하잖아요. 사실 그게 뭐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공짜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이 재산상 이익으로 있어도 그건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만 원 이하의 물품, 식사, 대접. 예를 들어서 내 고객이 왔는데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한 3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그건 재산상 이익 수수가 있었지만은 허용한다. 이 정도는 허용돼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화한, 조화. 예를 들어 내 고객 중에 누가 결혼을 했어.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사장님이 아시는 내 고객인 사장님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축의금을 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재산상 이익 수수라고 해가지고 금지시키면은 이건 너무 부당하잖아. 이 정도는 허용해 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3만 원 이하의 물품 식사, 그 다음에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이런 것은 허용된다. 거기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성과보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상대방에 대해서 일회당 20만 원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김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20만 원 초과할 수 없고요. 연간 기준으로 해서는 100만 원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준법감시나 사장님의 승인을 얻으면 그 이상도 가능해요. 이상도 가능한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인 규정은 20만 원 제한, 100만 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수 수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과보수 일반적으로 이제 약정을 체결해서 약정 체결한 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성과보수 수령이 금지돼 있죠. 기본적으로 펀드에는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만 받고 끝나는 거지 그 외에 별도로 성과보수 수익을 예를 들어서 50% 냈으니까 50%의 몇 프로는 성과보수로 내라 이렇게 원칙적으로 못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하고 고객의 의사가 확인이 되고 거래의 질서에 문제가 안 될 때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데 그 조건을 지키기 위한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성과보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윤리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직무윤리의 어떤 필요성,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한 4가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해상충 관련 의무 관련해서 차인수월 얘기했죠. 차인수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적정성의 원칙, 파생 상품 등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적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 적정성의 원칙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명 의무가 강화됐다 했죠. 자본시장법이 되면서 설명 의무, 금융상품의 내용, 어떤 위험, 투자성, 조기 상환 수수료, 계약 해지 해지 이런 거에 대한 데는 다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상황이나 그다음 투자 회지 비율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된다.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산 이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는데 예외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식사 대접이나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같은 것은 허용된다.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은 최소한의 것은 인정된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윤리는 사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좀 자주 푸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득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